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동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 하나쯤 가지고 살잖아요. 저 역시 그래요. 저에게는 남모를 과거가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시설에 버려진 저는 어린 시절 내내 고아원 아이라 불리며 살아야 했어요. 저에게 상처를 입혔던 건 철없는 아이뿐만이 아니었죠. 어른들과 심지어 담임 선생님들까지도 수시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거든요. 말 한마디, 싸늘한 시선조차도 저와 같은 아이들에겐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힌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죠. 부모가 없다는 건 나를 지킬 최소한의 방어막조차 없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 제게 유일한 방패가 되어준 건 다름 아닌 친구였어요. 친구는 저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렇다고 해도 저와는 처지가 달랐죠. 친구에게는 부모가 있었거든요. 돈 벌면 당장 데리러 온다던 아빠가요. 그래서인지 친구는 보육원 아이답지 않게 늘 당당했어요. 어디를 가나 주눅이 들고 고개를 숙이던 저와는 달랐거든요. 친구한테는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늘 옷가방을 두고 자는 거였죠. 언제고 아빠가 오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말이죠. 저는 그런 친구가 부러웠어요. 나에게도 나를 데려가줄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의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친구의 아빠보다 제 부모님이 먼저 저를 찾아온 거였죠. 친부모님은 아니고 양부모님이었지만요. 제가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이미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가 입양이 되는 건 흔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들 입양을 쉬쉬하는 터라 주로 갓난 아기를 원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제 양부모님은 9살이던 저를 입양하셨던 거죠. 저희 입양 소식을 들은 친구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울었어요. 처음엔 저랑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인영아, 우리 아빠가 나 데리러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는 평생 여기서 살아야 되잖아. 이젠 너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떡해? 나 너무 무서워. 제가 동네 아이들한테 고아원 아이라고 놀림을 당하면 늘 달려와서 저 대신 아이들과 싸워주고 했던 씩씩한 친구는 사실은 저와 똑같은 걱정을 하며 살았던 9살 소녀였던 거예요. 하루하루 두 주먹을 꽉 쥐고 간신히 버텨오던 아이였을 뿐인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긴 고작 9살짜리 어린 아이가 강하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날 처음으로 제가 친구를 안아주었어요. 친구는 한참을 제게 안겨 울다가 그러더군요. 거기 가서도 나 잊으면 안 돼? 내 이름 절대 잊으면 안 돼. 알았지? 친구의 이름은 김순영이었어요. 저는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솔직히 자신은 없었어요. 내심 이곳을 나가면 내가 시설에서 살았던 아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게 지워버리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저히 친구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내가 너를 잊을 거라는 말을요. 그건 너무 잔인한 짓이니까요. 원장님은 저를 따로 원장실로 불러 몇 번이나 당부하셨어요. 파양 당하지 않게 잘해야 돼. 너도 알지? 내 또래 아이들은 입양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육원에서 9년을 살면서 초등학생 언니 오빠들은 퇴소를 할 나이까지 쭉 이곳에서 살았던 걸 봐왔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를 입양한 양부모님은 두 분 모두 교사였어요. 아빠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고 엄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죠. 두 분은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저를 입양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양부모님께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만약 양부모님한테 자식이 있었다면 제가 입양될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양부모님은 부자는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업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는 지원을 받으며 잘할 수 있었어요. 그토록 꿈꾸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입양이 되면서 많은 게 변했어요. 일단 성이 바뀌었죠. 김인영에서 강인영으로요. 단지 성만 바뀌었을 뿐인데도 제 인생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난생 처음 제 방을 갖게 되었고 책장 가득 동화책이 있었고 제 옷장도 생겼죠. 옷장에는 제 옷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보고도 믿기 힘들 정도로 가득이요. 평범한 가정의 아이가 된다는 건 이런 거구나 생각했죠. 바뀐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입양이 되고 처음 맞은 어린이날에는 선물도 받고 놀이동산에도 갔거든요. 내 옆에 든든한 부모님이 계시니까 더 이상 그 누구도 저를 불쌍한 고아원 아이로 보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옆에 계시니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행복을 깨지 않기 위해 철저히 과거를 숨기고 살기로 했어요. 친한 친구들조차도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꼭꼭 숨겼죠. 하루는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감추고 싶은 비밀이 있어. 네가 입양된 사실을 숨기고 싶다면 엄마랑 아빠도 그렇게 해줄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입양된 사실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다물어 주었죠. 양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모, 고모, 삼촌들까지 모두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태어났어요.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는 친구도 사귈 수 있었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냐는 친구 부모님의 물음에 두 분 다 학교 선생님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도 있었죠. 그 말에 저를 보는 친구 부모님의 표정이 한층 부드러워지더군요. 그 순간 쾌감 같은 걸 느꼈어요. 고아에서 하루아침에 저 높은 곳으로 신분이 상승된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참 간사하다는 생각도 했어요. 고아원에 살 때나 양부모님 집에 살 때나 나는 똑같은 나일 뿐인데 배경에 따라 다른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이래서 부모 없는 자식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하는구나 했죠. 그러거나 말거나 전학 간 학교에도 어느 정도 적응도 됐고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는 소소한 재미도 알게 되었어요. 친구들처럼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보습 학원도 다니게 되었죠.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는 걸 싫어했지만 저는 그 반대였어요. 학원에 다닌다는 건 마치 내가 부모가 있는 아이라는 걸 인증받는 것 같았거든요. 날 위해 기꺼이 돈을 써주는 부모님이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초중고 시절을 보내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양부모님처럼 교사가 되고 싶어서 K대 영어교육학과에 들어갔죠.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입학을 하고 보니 양부모님도 좋아하셨지만 무엇보다 제 입양을 반대했었던 친할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어요. 당신 아들을 닮아 제가 똑똑한 거라며 그제야 저를 손녀딸로 인정하시더군요. 친할머니의 손녀딸이 되기 위해 죽어라 공부한 건 아니었지만 내 힘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약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 해에 저는 임용고시에 붙어서 교사 임용이 되었어요. 지금의 남편과는 고시생 시절에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나 사귄 지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물론 남편과 시댁에는 제가 입양하라는 사실은 비밀로 했어요. 어차피 가족 외에는 제 과거를 아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걸 그때 알았다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남편은 여고에서 수학 교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아빠랑 전공이 같아서 그런지 장인과 사위가 그렇게 친할 수가 없어요. 시험 문제 출제 기간이 다가오면
서로 정보도 공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랑 제가 소외감을 느낄 정도라니까요. 아빠는 딸 덕분에 아들을 얻은 셈이었죠. 남편이 우리 집에서 사랑받는 만큼 저 또한 시댁에서 사랑을 받았어요. 딱 한 사람, 시누이한테만 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하필 여우 같은 시누이한테 비밀이 들켜서 시달리며 살고 있죠. 언니, 아무리 그래도 출신을 숨긴 건 좀 그렇다. 하긴 언니가 입양한 거 알았으면 우리 엄마 성격에 가만히 있었겠어? 당장 그 결혼 파토지. 내가 입만 다물면 언니도 좋고 우리 집도 조용하고 다 윈윈이네. 그래서 말인데 언니, 나 재준 씨랑 4박 5일 괌 여행 가려는데 언니가 엄마 좀 설득해줘요. 할 수 있죠? 이 여우 같은 게 어찌나 사람을 알차게 부려먹는지 그놈의 언니 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릴 지경이에요. 문제는 이 지옥 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수십 년은 더 해야 한다는 거죠.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누이 입에 제 인생이 달려있으니까요. 차라리 처음부터 밝히고 결혼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바보 같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다더니 의외의 복병이 생겼지 뭐예요. 어릴 때부터 가문의 영광이라 불리며 엘리트 코스 제대로 밟아 검사까지 된 시동생이 뜬금없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가 글쎄 화류계 출신이라지 뭐예요. 시누이 말로는 강남에서 유명한 템프로였다는 소문도 있고 홍대 유명 클럽 마담이라는 소문도 있는 여자였죠. 시어머니는 죽 써서 개줄 일 있냐며 길길이 뛰고 결사 반대였고 아버님은 딱히 반대는 안 하셨지만 그렇다고 찬성도 아닌 상태였죠. 남편과 저 역시 중립인 상태고요. 앞장서서 반대하는 건 단연 시누이였어요. 그 여우 같은 게 그동안 오빠들한테 삥 뜯는 재미로 살았는데 큰 돈줄이던 작은 오빠가 결혼을 한다니 똥줄이 탔겠죠. 거기다 만만찮은 화류계 올케라니 왜 안 그렇겠어요? 저처럼 자기한테 큰 약점을 물린 상황이라면 모를까. 예비시댁에 첫 인사 온 날 시댁 식구들 앞에서 제 입으로 화류계 출신이라고 당당히 밝힐 정도의 사람인데 어디 약점 캐내기가 쉽겠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등에 업고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아무튼 예비동서 덕분에 저는 요즘 살맛이 난답니다. 그 여우 같은 시누이가 저를 지 편을 만들려고 그렇게 알랑방구를 뀌지 뭐예요. 언니,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라지만 스카프로 봄 분위기 정도는 내도 되잖아요. 이거 어제 엄마랑 백화점 갔다가 올케 언니 생각나서 하나 샀어요.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우리 올케 언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아서 질렀죠 뭐. 참, 내가 그 말 했었나? 언니는 보면 볼수록 사람이 단아해요. 왜 술집 여자처럼 천박하고 드세고 그런 여자들이랑은 천지 차이라니까. 누구처럼 말이지. 그래서 말인데 언니도 그 여자 반대죠? 아주 생전 안 하던 선물 공세까지 해가며 살살 녹이는데 이래서 남편이랑 시동생이 그렇게 시누이한테 지갑을 털려왔구나 싶더라니까요. 하지만 지난 2년간 시누이한테 옴팡지게 당해온 저로서 이렇게 쉽게 넘어가 줄 수는 없죠. 이참에 저도 어느 쪽이 나한테 유리한지 계산기 좀 튕겨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비동서를 만나보기로 했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예비동서는 아직 도착을 안 했더라고요. 나 같으면 손윗동서를 만나는 자리라면 먼저 나와 기다렸을 텐데 예상대로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했어요. 그렇게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미 약속 시간도 지났는데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려는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전면창으로 고개를 빼고 봤더니 글쎄 예비동서가 주차장에서 덩치 큰 남자랑 싸우고 있지 뭐예요. 달려나가 보니
주차 문제로 다투는 것 같았어요. 남자가 차를 비스듬하게 세워놔서 주차 공간을 2칸이나 차지하고 있었고, 마침 주차장이 꽉 차 있어서 마땅히 주차할 곳을 못 찾던 예비동서가 그 남자 번호로 전화를 걸어 불러냈던 모양이었어요. 용무 중에 불려나온 남자는 오히려 예비동서한테 큰 소리를 쳤고, 그 바람에 빈정이 상한 예비동서가 맞서서 싸움으로 번진 거였죠. 아저씨가 이 주차장 전세 냈어요? 다들 한 칸씩 사용하는데 왜 혼자만 2칸이나 차지해요? 주차를 못하겠으면 관리인한테 발렛을 맡기든가 아니면 제 까닥 차를 빼주던가. 예비동서는 험악한 표정의 남자 앞에서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맞서더라고요. 남자는 당장이라도 한 대 칠 기세였고요. 겁이 난 저는 냉큼 달려들어 예비동서를 잡아 끌고는 그냥 사과하고 끝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비동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제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사과를 해야 돼요? 다들 저 등치만 보고 슬슬 피해주니까 저런 사람들이 더 당당한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고 피해 입은 사람이 사과를 받는 게 맞는 거죠. 아저씨, 당장 사과해요. 안 그럼 나 경찰 불러요. 예비동서의 말에 기분이 묘했어요. 동서 말이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 행동이 창피해지더군요. 화류계 여자라서 막대 먹었을 거라는 제 편견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고요. 결국 덩치 큰 남자는 차를 빼서 나갔고 예비동서가 그 자리에 주차를 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됐어요. 식당에 들어와서도 예비동서는 화가 안 풀리는지 얼음물을 2컵이나 원샷을 하더라고요. 아까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잘못은 상대가 있는데 괜히 끼어들어선. 다 제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요. 저 알아요. 혹시라도 덩치 큰 남자한테 제가 맞기라도 할까봐 그러신 거. 제가 오히려 죄송하죠. 괜히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드려서요. 그러니까 오늘 일은 우리 싹 잊어요. 제가 또 있는 건 잘하거든요. 제 인생이 굴곡져서 잊을 게 많았거든요. 생각해보면 꽤 불편한 사이인데도 서슴없이 자신을 드러내는 예비동서를 보니 왠지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런 사람이랑 동서지간으로 살면 눈치도 안 보고 맘 편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죠. 난 찬성이에요. 이 결혼 찬성한다는 말 하려고 불렀어요. 물론 어머님께 허락받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나도 옆에서 도울게요. 얼마나 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는 한편이 되었어요. 그날 예비동서와 저는 자리를 옮겨 맥주도 한잔 하면서 신나게 수다도 떨었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예비동서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 주말 신우이가 연락도 없이 어머님을 앞세워 집으로 찾아왔어요. 말로는 지나다 들린 거라고 하지만 딱 봐도 신우이가 일부러 어머님을 닥달해 저희 집까지 온 게 분명했어요. 신우이는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라도 하듯 저를 협박하더군요. 언니도 알다시피 작은 오빠가 그런 여자랑 결혼한다는 게 가당키나 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나서서 이 결혼을 막아야죠. 혹시 모르잖아요. 그 여자한테 우리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지. 우리 집안에 화류계 며느리가 웬 말이야? 큰올케처럼 교육자 집안에서 곱게 자란 사람이라면 또 모를까. 안 그래요, 언니? 신우이의 요망한 입에서 말이 나올 때마다 저는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이런 상황을 즐기며 제 눈치를 슬슬 살폈죠. 어머님은 이런 대치 상황을 모르셨지만요. 그러니까 큰올케가 작은 오빠 좀 구슬려 봐요. 작은 오빠가 언니 말이라면 잘 듣잖아요. 그래 줄 거죠? 그러겠다는 제 대답을 듣고서야 신우이는 어머님을 모시고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마음은 예비동서한테 가 있지만 제가 살자면 신우이 쪽에 붙어야 하니까요.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은 흘렀고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맥주 한잔 하자고요. 만나기로 한 호프집으로 가보니 시동생과 예비동서가 와 있었어요. 예비동서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반갑게 절 맞아주더군요. 이 사람한테 얘기 들었어요. 형수님이 저희 결혼 도와주신다고 했다고. 고맙습니다, 형수님. 형수님한테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람 가게로 모셨어요. 여기가 동서가 하는 가게라고요? 화류계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강남 템프로라고. 아하, 제가 좀 무식해서 화류계 뜻을 잘 몰라서요. 술 장사하면 다 화류계인 줄 알았죠. 안 그래도 그 일로 정민 씨한테 혼났어요. 괜히 그딴 소리를 해서 어머님이 오해하신다고. 그 바람에 결혼 반대까지 하신다고요. 보다시피 작은 호프집 하나 하고 있어요. 형이랑 아버지는 여기 와보셨어요. 아버진 종종 들러서 맥주 한 잔씩 하고 가신다더라고요. 이 사람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거든요. 저도 그 매력에 끌려서 이렇게 됐고. 시동생이 예비동서를 만나게 된 건 검사가 되고 맡은 첫 재판에서 패소한 날이었대요. 평생 수재소리만 듣고 살았던 시동생한테는 첫 실패가 꽤 썼던 모양이에요. 딱히 불러낼 친구도 없을 정도로 앞만 보고 달렸던 시동생은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가 이 가게에 들어서게 되었고, 예비 동서가 혼자 술을 마시는 시동생 말벗이 되어주었던 거죠.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처럼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대요. 툭툭 내뱉는 예비 동서의 말 한마디에 왠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더군요. 형수님도 아실 거예요. 저 연수원 시절부터 어머니 등살에 내노라는 집안 여자들이랑 선봤던 거요. 다들 예쁘고 똑똑하고 집안도 좋았죠. 근데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은 따로 있었어요. 형이랑 형수가 연애하던 시절부터 결혼해서 사는 지금까지 저 다 봤잖아요.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다투고 서로 기대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내 모습 그대로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순영이랑은 그렇게 살 자신이 있어요. 전 그동안 참고 감추고 티 안 내고 사는데 익숙했는데 이 사람은 다르거든요. 형수님도 아시겠지만 순영이는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사귀기로 한 첫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긴 어려서 아빠한테 버림받고 시설에서 자랐다고요. 데리러 온다는 말만 믿고 늘 머리맡에 옷가방을 싸놓고 기다렸는데 시설을 나가는 날까지도 오지 않았대요. 억울한 마음에 만나서 욕이라도 실컷 해주려고 정착급 받은 걸로 흥신소에 맡겨서 찾았대요. 얼마나 잘 사나 보려고 찾아가 봤더니 대장암 말기로 오늘 내일 하고 계셨대요. 아버님은 죽을 날 받아놓고 딸내미 찾는 게 미안해서 연락을 안 하셨던 거고요. 만나고 한 달도 안 돼서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순영이는 다시 혼자가 됐고요. 이 호프집이 아버님이 하시던 가게예요. 시동생이 얘기를 듣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잊고 살았던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내 어린 시절 유일하게 방패가 되어주었던 내 친구 순영이가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 모습에 놀랐는지 예비동서는 놀란 얼굴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묻더군요. 저는 예비동서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지만 솔직히 어린 시절 순영이의 얼굴은 찾을 수 없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애써 잊으려고 했었기에 선명하게 그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순영이니? 김순영? 천사보육원에 살던 순영이 맞아? 나야 김인영. 나 기억나? 울먹이는 저를 바라보던 예비동서의 얼굴이 움찔거렸어요. 그러더니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를 덥석 안았죠. 그 순간 예비동서와 저는 9살 김인영과 김순영으로 돌아가 한참을 꺽대며 울었어요. 자신을 잊지 말아달라던 순영이도 기어이 잊으려고 노력하던 김인영도 25년이 지난 지금 서로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날 이후 우리는 25년 전 우정 그대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가 감추고 살아온 출생의 비밀을 남편과 시동생한테 털어놓았죠. 꽤 충격을 받을 줄 알았지만 남편과 시동생은 의외로 덤덤하더라고요. 오히려 말 못한 채 마음에 담고 사느라
힘들었겠다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런 반응이 허탈하면서도 고맙더군요. 문제는 시부모님이었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며칠을 고민하는데 시누이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언니, 실망이에요. 언니 요즘 그 여자랑 놀고 다닌다면서요?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이래? 어떻게 내 뒤통수를 칠 수가 있냐고. 알죠? 내가 입만 뻥긋하면 평탄하게 흘러가던 언니 인생에 똥물 튀는 거.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각오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래주구나 저래주구나 마찬가지인데 죽을 때 죽더라도 못된 시누이 손에는 절대 죽지 않겠다고요. 그래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갑작스런 제 방문에 어머님은 무슨 일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그런 건 아니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는 떨어지지 않는 입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이제서야 말씀을 드려요. 사실 저는 지금 부모님께 9살 때 입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요. 온몸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는데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가, 그 얘기라면 괜찮다. 네가 어디서 자랐으면 어떠니? 우린 다 알고 널 며느리로 들였는걸. 상견례 전에 안사돈이 찾아오셨더라. 네가 부모님을 만나 어떻게 자라왔는지. 사진이랑 네가 쓴 편지들을 보여주시며 네가 어떤 아이인지 다 얘기해 주셨어. 사랑받고 자란 아이였더라. 그거면 됐지 않니? 어디서 자랐든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이렇게 바르게 자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힘든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널 힘들게 할 줄 알았다면 진작 얘기할 걸 그랬구나. 괜찮다, 아가. 그러니까 울지 말어. 어머님은 제 손을 쓸어주시며 울먹이는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날 그렇게 비밀을 털어놓고 시댁을 나오는데 시원하면서도 괜히 억울하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털어놓는 건데 그 요망한 시누이한테 시달리며 살았다니 억울하고 분하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일단 집으로 돌아가 그동안 시누이한테 뜯긴 용돈에 계좌이체 내역을 뽑았어요. 그리고 시누이의 SNS를 통해 그간 남자들과 여행 다닌 사진들을 캡처했죠. 그 여행에 사용된 항공권 결제 내역도요. 거기엔 남편과 시동생의 도움도 조금 받았어요. 그간 이 여우가 저랑 두 오빠들한테 오지게도 뜯어먹었더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죠. 저를 시켜 부모님께 여행 허락을 받고 제 남편한테 항공권 결제를 맡기고 시동생한테는 여행 가서 쓸 경비를 뜯는 식으로요. 아주 꽁으로 잘도 놀고 다녔더군요. 남편이나 나나 학교 선생 특유의 사소한 꼼꼼함이 이럴 땐 정말 힘이 됐네요. 굳이 모으지 않아도 될 편의점 영수증 하나까지 차곡차곡 모아놓은 덕에 시누이를 잡을 거대한 물증이 확보됐거든요. 그 길로 시누이한테 문자를 했어요. 살고 싶으면 당장 튀어오라고요. 문자를 받은 시누이는 당장 전화를 걸어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허겁지겁 달려왔더군요. 씩씩거리며 성질을 내면서요. 언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언니가 지금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내가 봐줄까 말까라고요. 언니, 이혼녀로 살고 싶어요? 글쎄, 이혼 생각은 안 해봤는데? 대신 이런 생각은 해봤어. 애지중지 키워온 딸내미가 알고 보니 상습 협박범에 사생활이 문란한 애였다는 걸 부모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철철이 남자 바꿔서 해외여행 다니며 호텔에서 남자랑 자고 다니는 너 같은 애 말이야. 꼬리가 길면 밟히는 거 몰랐니? 네가 자랑질하려고 SNS에 올린 해외 호텔이며 리조트 사진들, 그리고 꼼꼼한 네 오빠가 모아둔 항공권 결제 카드 명세서, 그리고 대한민국 검사인 작은 오빠가 건네준 여행경비 이체 확인서, 그리고 내 증언. 이거면 넌 빼박 켄트야.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너랑 내 남친들 출입국 기록까지 다 떼어다 줄 수 있어. 내가 아는 검사 시동생이
그 정도 힘은 있다며 언제든 말하라네? 그러니까 앞으로 나한테도 새로 들어올 작은 올케한테도 까불지 마. 비싼 돈 주고 세팅만 머리카락 깎여서 방구석에 처박히고 싶지 않으면. 알았니? 이 건방진 지지배야. 아차,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혹여라도 내 출생일 비밀 가지고 가족들 앞에서 까불 생각은 마. 이미 그 카드는 내가 자발적으로 다 깠으니까. 그리고 내가 준 네 비밀은 내가 두고두고 하나씩 꺼내 먹을 생각이니까 알아서 잘 처신하고. 그럼 일찍 집에 들어가세요, 아가씨. 기세등등하게 저희 집에 쳐들어왔던 시누이는 죽상이 돼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시누이는 목줄을 쥔 제 뜻에 따라 어머님의 뜻을 바꿔놔야 했어요. 시동생의 결혼이 성사될 수 있도록요. 여우 같은 시누이가 어떻게 어머님을 구워 삶았는지. 얼마 뒤 시동생은 결혼 허락을 받았고 다음 주면 결혼식을 올리게 돼요. 25년 전의 인연이 이런 식으로 조우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모르긴 해도 순영이랑 제가 질긴 인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에게 목줄 잡힌 시누이는 아주 온순한 강아지처럼 제 옆에서 예쁜 짓을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언제 이 목줄이 끊어질지는 모르지만 그때쯤 되면 귀여운 시누이도 철이 좀 들겠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저도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제 자신을 돌보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따뜻한 부모님과 가족들이 사랑으로 저를 치유해 주었으니까요.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인연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남동에 사는 쌍둥이 엄마예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엄마를 보고 자라서 결혼이라면 학을 떼고 살았으니까요. 모르긴 해도 제 남편을 못 만났더라면 저는 지금까지도 독신을 고집하며 혼자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선 남편한테 고마울 뿐이에요. 제 남편은 재미교포예요. 시댁 식구들은 모두 미국에 살고 있죠. 덕분에 고부간의 갈등으로 고생할 일도 없고 명절이나 제사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을 일도 없어요. 기혼 여성에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최상의 시댁이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시댁과 멀고 시집살이가 없다는 점이요. 이런 제 모습이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친할머니 때문이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할머니는 정겹고 따뜻한 분으로 묘사되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완전 달라요. 할머니란 단어만 들어도 피가 끓고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싫거든요. 그건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고약한 친할머니한테 된통 당해서 그럴 거예요. 친할머니는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는 세상 누구보다 잔인한 분이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3남매 중 장남으로 할아버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어요. 하지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아빠는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죠. 처음부터 그럴 깜냥이 못 됐거든요. 공부머리도 그저 그랬고 융통성도 없어서 사회생활도 능숙하지 못했어요. 반면에 작은아빠는 저희 아빠만큼 지원을 받지 못했음에도 혼자 힘으로 장학금까지 받고 명문대에 들어갔죠. 졸업 후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에 취직을 했고요. 40대에는 최연소 임원이 되었으니 별 볼 일 없는 장남을 제치고 가문의 영광이 되는 건 당연한 거였죠. 작은아빠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저희 아빠는 집안에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결정적으로 장남임에도 아들도 못 낳고 딸만 내리 넷을 낳는 바람에
친할머니는 일찌감치 등을 돌렸죠. 그나마 아빠를 아끼시던 할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결국 찬밥심세가 되었어요. 무능한 장남에게 맡겨진 임무라고는 부모 부양과 집안 대소사에 따른 책임뿐이었어요. 그리고 그건 고스란히 저희 엄마 몫이 되었죠. 이해했다. 세경 받아라. 매달 말일이 되면 친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불러 생활비를 던져주시며 이런 말을 했어요. 세경이라고 아시죠? 일을 한 대가로 노비 머슴에게 주는 돈이나 물건을 뜻하는 거 아닌가요? 세경이라니. 아니, 저희 엄마가 이 집 노비라도 되나요? 세경을 받게. 어린 마음에도 그 모습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할머니가 던진 돈을 무릎 꿇고 앉아 한 장씩 주우셨죠. 제가 8살 때던가요. 돈을 줍고 있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한테 따진 적이 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가 거지예요? 왜 엄마한테 돈을 던져요? 자꾸 엄마한테 이러시면 저도 나중에 할머니한테 용돈 던져드릴 거예요. 엄마는 제 입을 틀어막으며 할머니한테 버릇없이 무슨 짓이냐고 했지만 정작 할머니는 표정 하나 안 변하고는 놔두라고 하셨어요. 됐다. 꼴에 성질 있다고 덤비는데 아직 지주제를 몰라 그러는 걸 누굴 탓하겠냐. 왜 니 애미한테 돈을 던지냐고. 그럼 상전이 제 집 종년한테 공소원이 세경을 갖다 바치리. 니 애비나 애미는 이 할미한테는 하등 필요 없는 혹이다 혹. 내 돈 빨아먹는 존벌레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애미 너도 입 있으면 말해봐라. 네가 시집와서 우리 집에 해준 게 뭐냐. 밥죽 내는 기집애를 넷이나 싸지른 거. 그거 말고 한 게 뭐 있냐고. 남편 벌이가 안 되면 너라도 나가서 돈벌이를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입이라도 줄였어야지. 넌 생각이란 건 안 하고 사는 애냐? 소정이 너도 똑똑히 들어라. 앞으로 너랑 네 동생들도 내 피 같은 돈으로 먹고 살려면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빠락빠락 대들 생각일랑 일찌감치 접고 이 할미를 상전 모시듯 극진히 받들어. 안 그러면 밥도 못 얻어먹을 줄 알아. 이게 바로 저희 친할머니예요. 자식도 며느리도 심지어 손녀들까지 종부리듯 하는 못돼먹은 노인네요. 솔직히 저는 이런 할머니보다도 저희 부모님이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왜 할머니를 모시고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나가 살자고 울기도 많이 울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꾹 참으시며 주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저희 엄마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인 탓에 친척집에 얹혀 살아서 친정이 없었더라고요. 집을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서 나갈 수도 없었죠. 할머니도 그걸 알기에 더 지독하게 엄마를 괴롭히셨던 거고요. 거기에 무능한 남편 탓에 당장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받았어야 하니 더더욱 할머니 앞에서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죠. 결국 저희 자매는 부모님을 따라 할머니한테 종취급을 받으며 자라야 했답니다. 할머니는 저희 자매한테 용돈을 주실 때도 옛다, 세경이다 이러면서 주셨거든요. 그렇게 비참하게 용돈을 받는 게 너무 싫어서 저와 동생들은 철이 들면서부터 용돈벌이를 시작했어요. 마당 딸린 대저택에 살면서 아이들이 용돈벌이까지 나서니 주변에서는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돈귀신이 붙었냐며 놀려대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소리를 듣는 편이 할머니한테 세경을 받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적어도 사람 취급은 받으니까요. 당시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하시던 한약방을 물려받아서 운영하셨는데 할아버지 어깨너머로 배운 맥 짚는 실력이 어찌나 뛰어나던지 지방에서도 환자들이 몰려들 정도였죠. 그렇다 보니 한약방도 할아버지가 하시던 때보다도 훨씬 장사가 잘 돼서 아예 한약방이 새 들어있던 건물까지 사들일 정도였어요. 할머니는 그렇게 번 돈으로 저희 가족을 건사하셨고 부동산에도 투자를 하셨죠. 할머니의 돈을 관리하는 건 작은엄마였어요. 작은엄마는
70년대 강남 개발 당시 땅을 팔아 떼돈을 번 벼락부자의 고명딸로 부친의 영향을 받아 땅 투기로 돈 꽤나 쥐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한테는 입안에 혀처럼 구는 여우 같은 사람이기도 했고요. 곰 같은 저희 엄마와는 전혀 달랐죠. 당연히 할머니는 작은 엄마를 아끼고 예뻐하셨어요. 용돈도 잘 주고 앞에서 살갑게 굴고 게다가 할머니 자산까지 알아서 불려주니 왜 안 그렇겠어요. 거기다 결정적으로 아들 손주를 둘이나 낳아주었으니 말 다 했죠. 할머니의 총애를 받던 작은 엄마는 할머니만큼이나 저희 엄마를 무시했어요. 명절이나 제사 때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면서도 할머니 앞에서 음식 타박까지 해댔죠. 형님, 전복을 이렇게 바싹 구우면 어떡해요? 기껏 어머님 드리려고 크고 비싼 걸로 보냈더니 다 망쳤네. 형님 친정에선 전복도 안 먹어보고 살았어요? 이걸 다 어째? 저희 엄마한테 친정이 없는 걸 알면서도 말끝마다 엄마 친정을 들먹거렸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 할머니가 끼어들어 한 소리씩 보태셨죠. 제가 어디 그럴 친정이라도 있더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뭘 먹어봤어야 제대로 음식을 하지. 괜히 작은 애 돈만 썼구나. 큰애 너 뭐하니? 작은 애한테 사과 안 하고. 아주 쌍으로 저희 엄마를 괴롭히는데 생각 같아선 동생들이랑 같이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오히려 저희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꾹 참아야 했어요. 이런 지옥 같은 생활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닐 때까지 이어졌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는 끝이 있다고 우리 가족의 종살이도 엔딩을 맞게 되었죠. 막내 동생까지 대학에 들어가자 드디어 자신만의 시간을 갖게 된 엄마는 구청에서 하는 문화센터에 다니셨어요. 붓글씨며 퀼트, 그 밖에도 이런저런 강좌를 수강하셨는데 그러다가 부동산 경매 강좌를 듣게 된 거예요. 1년을 꼬박 달려들어 공부하던 엄마는 강사의 추천으로 빌라를 낙찰받게 되었죠. 시세보다도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안 할머니가 엄마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퍼부으며 도둑으로 몰아세우지 뭐예요. 엄마가 당신 돈을 훔쳐 집을 샀다는 거죠. 니까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사? 네가 나 몰래 내 돈 빼돌려서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래. 내놔라 이 도둑년아. 이게 이젠 상전돈까지 손을 대? 그때였어요. 그동안 늘 참고 살아왔던 엄마가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누가 상전입니까? 왜 어머님이 제 상전이에요? 누가 어머님한테 그럴 권리를 줬는데요? 저요, 그동안 할 만큼 했습니다. 무능한 남편 만난 탓에, 아들 자식 못 낳은 탓에, 말도 안 되는 집구석에 시집 온 탓에 죽은 듯이 살았다고요. 제가 정성 다해 어머님을 모시면 언젠가 어머님도 알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기대라는 건 사람한테 해야 하는 건데 어머님은 사람이 아니시네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이네요. 그래서 더는 안 참을랍니다. 그리고 저요, 집 사는데 어머니 돈 한 푼도 안 건드렸어요. 그 집은 우리 애들이 어려서부터 고사리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은 돈에 쟤들 월급 모은 걸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 좀 그만 부리시라고요. 엄마는 얼굴이 벌개지도록 소리쳤어요. 그 모습에 할머니는 적잖이 놀란 눈치였죠. 하지만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았어요. 이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상전한테 대들어? 너 내 집에서 내 쫓기고 싶어? 그놈의 상전. 제발 그만 좀 하시라고요. 저요, 어머니 몸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들을 이유 없다고요. 그리고 어머님이 나가라고 안 해도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그러니 걱정 마세요. 다리미 판잣집인들 이 집 구석보다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빌어먹어도 어머님 돈보다는 낫겠죠.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할머니 집을 나왔어요. 지방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시던 아빠는 전화로 이 사실을 전해 들으셨고
말없이 한숨만 푹푹 쉬시다가 체념한 듯 알았다고 하셨어요. 아빠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이삿날에 맞춰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 사이 엄마와 우리 네 자매는 이삿짐을 싸놓았고요. 포장이사는 가격이 어마어마해서 용달을 부르고 인부를 사서 이사를 했어요. 돈도 돈이지만 들고 나올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혹여 우리가 당신 돈으로 산 물건을 들고 나갈까봐 도끼 눈을 뜨고 나와 지켜보셨어요. 그리곤 앞으론 이 집에 발도 들일 생각 말라고 엄포를 놓으셨죠. 그러자 지금껏 말 한마디 없던 아빠가 작정한 듯 한마디 했어요. 네, 그럴 생각입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사람 가슴에 못 박는 짓 못하겠어요. 그러니 어머니도 다시는 이 사람을 며느리로 볼 생각은 마세요. 저도 아들로 볼 생각 마시고요. 그동안 저희 가족 돌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만수무강하세요. 아빠의 담담한 마지막 인사에 할머니는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소파, 냉장고 등 집기들은 할머니 거라서 우리가 들고 나온 건 책상과 옷장, 책과 옷가지 정도가 고작이었어요. 전기밥솥부터 신발장까지 모두 새로 사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경매로 산 집은 우리 6 식구가 살기에는 너무도 비좁았어요. 방도 2개뿐이었고요. 아빠가 회사 때문에 지방에 계셔서 그나마 다행이었죠. 이사를 한 그날 우리 가족은 거실에 신문지를 펴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막내 동생은 이제 할머니 눈치 안 보고 TV도 볼 수 있다고 엄청 신나하더군요. 다른 동생들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누구보다도 표정이 밝은 건 엄마였어요. 이삿짐 정리에 청소까지 하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엄마한테 무능한 남편 때문에 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시며 엄마의 어깨를 톡톡 두드려 주셨어요. 그 바람에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죠. 그 울음에는 지난 30여년간의 서름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것 같았어요. 애교가 많은 막내 동생은 엄마한테 또르르 달려가 애교를 떨어댔고 결국 엄마의 울음은 금세 웃음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 내가 내 딸들 덕에 산다. 참, 앞으로는 허리띠 졸라매야 하니까 다들 반찬 투정은 할 생각 마. 버는 족족 엄마한테 가져오는 것도 잊지 말고. 특히 당신, 명심해. 호랑이 없는 굴에 여우가 왕이라고 할머니한테 벗어나니 엄마의 독재가 시작됐지 뭐예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 싫지 않았어요. 이게 다 사는 재미다 싶었으니까요. 그날 우리 6 식구는 거실에 요를 펴고 다 같이 모여서 잤어요. 밤새 수다를 떨면서요. 저는 아빠가 그렇게 말이 많은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첫 경매로 산 빌라를 시작으로 엄마는 본격적으로 부동산 경매에 뛰어들었어요. 아빠의 월급과 우리 자매들의 월급으로 엄마는 이후 몇 개의 빌라를 더 샀고 그 빌라에 세를 놓거나 되팔아서 목돈을 만들어 나갔죠. 그렇게 10년 가까이 경매 부동산으로 돈을 굴린 엄마는 드디어 상가 건물을 손에 쥐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가 집으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정이 있어 그러니 이번 달 월세를 다음 달까지 미뤄달라는 부탁 전화였죠. 그런데 평소 엄마 모습과 달리 찬바람이 쌩쌩 부는 목소리로 오늘 직접 가게로 찾아갈 테니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하더라고요. 낯선 엄마의 모습에 저랑 동생들은 많이 놀랐어요. 전화를 끊은 엄마는 저희들을 보며 작심한 듯 말했어요. 니들도 같이 갈래? 엄마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모처럼 휴일이라 집에서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왠지 엄마가 저희들한테 보여주려고 직접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한 것 같아서 동생들과 함께 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도착해보니 낯익은 곳이더라고요. 친할머니 한약방이 있는 건물이었죠. 엄마가 경매로 산 건물이 친할머니 건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는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는 한약방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희 자매들도 뒤따라 들어갔죠. 엄마와 저희들의 방문에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할머니와 작은엄마가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왜 우리가 왔는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떼거지로 몰려와? 왜? 이제라도 무릎 꿇고 싹싹 빌려고 개떼처럼 몰려온 거냐? 그런 거라면 됐다. 난 니들 받아줄 생각 없으니 당장 꺼져!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어쩌죠? 제가 지금 여길 나가면 어머님이 꽤 곤란해지실 텐데요. 괜찮으시겠어요? 이 상황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 니깎게? 뭐라고 내가 곤란해? 내 집에서 빌부터 먹고 살던 년이 손바닥만한 집 하나 장만했다고 어깨에 힘 좀 주고 싶은 모양인데 딴 데 가서 알아봐. 당장 안 꺼져? 그 성질은 여전하시네요. 불과 30분 전까지만 해도 이달 월세 좀 밀어달라고 사정사정하시던 분이 그 말에 할머니와 작은엄마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새로 바뀐 건물주가 저희 엄마라는 걸 몰랐던 모양이에요. 엄마는 보란듯이 휙 돌아섰어요. 그때였죠. 얘 아가 어딜 가는 게냐? 그러니까 내 건물을 산 게 너란 말이지. 아휴 살았다. 하늘이 도왔어. 하마터면 알거지로 쫓겨날 뻔했지 뭐냐. 부동산 여자가 하도 주인 연락처를 안 가르쳐 주길래 며칠을 끙끙 앓았잖냐. 내 식구가 건물주가 된 걸 알았다면 그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데 말이다. 그건 그렇고 이참에 간판도 바꾸고 가게 내부 수리도 해야 되니까 큰애한테 연락해서 인테리어 업자 좀 찾아보라고 해라. 네가 건물까지 살 정도로 돈이 있는 모양인데 인테리어비는 니네가 내는 걸로 하고. 자식 키운 보람 이제야 찾는구나.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건물을 산 거랑 어머님 가게 인테리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전 오늘 월세 못 내겠으면 가게 빼라는 최후 통첩하려고 온 거예요. 월세가 벌써 2달이나 밀리셨는데 이달 월세도 못 내신다니 건물주로서 별 수 없잖아요. 내가 땅 파서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는 신이 났는지 연신 말을 이어갔죠. 그런데요, 어머님.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어머님 비슷한 분을 봤지 뭐예요? 아들 낳는 한약이라고 속여서 비싼 값에 썩은 한약재를 달에 팔았다네요. 설마 어머님은 아니시죠? 그렇게 아들아들 하시던 어머님이 그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서요. 설마 아니시죠, 어머님? 엄마는 다 알면서 일부러 할머니를 놀려대며 빈정거렸어요. 얼마 전 TV를 통해 그 사건을 접한 우리 식구들은 단박에 사기꾼이 누구인지 알아봤거든요. 그건 바로 말투 때문이었죠. 우유값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모자이크 속 사기꾼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옛다, 세경이다. 그 말에 우리 가족은 입이 떡 벌어졌죠.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은 할머니뿐이니까요. 엄마는 그 일을 끄집어내 할머니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건물을 낙찰받은 것만 봐도 지난 1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칼을 갈며 이날을 기다렸을지 뻔했어요. 30년간 시집살이를 하면서 딸들 앞에서 비참한 꼴을 보이며 살았던 엄마는 그 딸들 앞에서 통쾌한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게 분명했죠. 그 마음을 알기에 우리 자매들은 엄마를 말리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말했어요. 너 설마 이 늙은 시애미를 놀리려고 애들까지 끌고 온 거냐? 나 망한 거 확인하려고 온 거냐고. 그래도 난 부모 없이 자란 널 며느리로 받아주고 지난 30년간을 니들 새끼까지 건사해온 사람이다. 그런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다. 며느리로 받아줘요? 언제 어머님이 저를 며느리로 봐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매달 세경 던져주며 종년이라고 불러요?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어머님한테 저는 돈 주고 부리는 종년이었지. 단 한 번도 며느리 아니었어요. 내 딸들도 어머님 손녀가 아니라 종년 딸 취급받고 자랐다고요. 우리가 모자이크 처리된 어머님을 어떻게 알아봤을 것 같아요? 옛다 세경이다. 그 말 때문이었어요. 지난 30년간 어머님이
저희 가족한테 했던 그 모진 말 때문이었다고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돈 있는 집 딸인 동서밖에 없잖아요. 이제는 그나마 동서 친정도 망해서 며느리 취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암튼 계약 기간도 이미 지났고 월세도 3달이나 밀리셨으니 당장 가게 비워주셔야겠어요. 그리고 모든 계약은 중개사 통해서 할 테니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얘들아, 가자. 그렇게 엄마와 우리 4자매는 그 길로 돌아서 나왔어요. 할머니는 달려나와 저희 엄마 팔을 붙잡고 당신이 잘못했다고 싹싹 비셨지만 엄마는 눈길 한번 안 주고 차에 올랐죠. 그리고 얼마 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할머니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날 엄마는 욕실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엄마의 지난 30년은 그렇게 눈물에 씻겨 나갔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모를 통해 할머니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 많던 할머니 재산은 할머니 몰래 작은엄마가 친정 부도를 막는 데 써버렸는데 결국 부도를 막지 못해서 모두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그 길로 작은엄마를 찾아가 악다구니를 쓰며 내 돈 내놓으라고 작은엄마 머리채까지 잡고 싸우다가 제 성질에 못 이겨 실신을 하셨다네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가짜 한약 피해자들한테 위자료를 배상하느라 집까지 팔아야 했거든요. 얼마 남은 돈으로 할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셨다는데 충격으로 말을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당신 입으로 지은 죄를 그렇게나마 맞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착잡한 표정이었어요. 왜 아니겠어요. 미운이 고운이 해도 30년을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살아왔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은 가해자도 피해자도 결국엔 상처를 입게 되나 봐요. 다사다난했던 시간도 어느덧 지나고 저희 엄마는 제 쌍둥이 아이들을 돌보시며 여전히 부동산 경매 사이트를 찾아보곤 하세요. 늦바람이 무섭다고 늦음하게 돈맛을 알게 되시군 멈출 줄을 모르시네요. 어쩌겠어요. 그간 돈에 맺힌 한을 그렇게라도 푸시겠다는데요. 덕분에 저희 4자매한테도 콩콩물이 종종 떨어지니 땡큐지만요. 엄마도 아빠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